도대체 믿기 어렵게 생긴 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라시아에 사는 가장 큰 새인 느시의 수컷입니다. 지금 장가를 들기 위해 한참 자기 몸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멸종위기에 있어서 보호가 시급한 새이기도 합니다. 구애 행위를 하지 않을 때의 수컷은 몸무게가 암컷보다 5배에서 6배가 더 나가서 22kg 정도나 됩니다. 4월이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뒤틀고 깃털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단을 어떻게 내려올는지 궁금하군요. 뒷걸음쳐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려오려는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군요. 느시는 넓은 평원에 적응해온 새라는 게 그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애 행위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시력이 좋아진 것이죠. (18세기) 때 프랑스의 프로방스나 쌍파류 지방과 유럽의 모든 평원에는 느시들이 모여들었는데 어찌나 많았던지 들판이 느시들로 뒤덮였었는데 특히 밀밭은 더했습니다. 암컷들은 밀밭에서 밀줄기를 꺾어 둥지를 틀었죠. 그래서 농부들은 불행히도 느시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시켜서 느시알을 주워오게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특수 따발총으로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느시들은 소가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소가죽을 쓴 사람들이었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19세기 중국에선 아예 느시떼에게 대포를 쏘았었답니다. 그래서 느시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에서까지 사라져버렸거나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다 해도 느시 새끼들은 비료가 뿌려졌거나 혹은 독한 농약이 묻은 밭고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밀밭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무명 느시 기념비가 세워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 내기를 할까요? 오미노루가 새끼 밤비를 초원 어디에다 숨겨놓았는지 찾아보십시오. 여우에겐 푸른 들판만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새끼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에 지는 여우가 아니라 풀베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풀베는 차를 모는 사람은 신경을 써서 주위를 살핍니다. 새끼가 있을 땐 사람 냄새가 몸에 배이지 않도록 풀로 잘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새끼 몸에서 사람 냄새가 나면 어미가 새끼를 버리게 되죠. 여담이지만 수컷 느시보다 덩치가 작은 노루들은 옛날엔 숲에서 나뭇잎이나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간이 벽과 식물을 재배하면서부터는 벽과 식물들이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봄이면 암컷과 수컷들이 와서 숨바꼭질을 하고 싶을 때 비록 풀밭을 짓밟아 놓아 농부들이 싫어할지라도 초원에서 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제 노루는 느시들의 상황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퍼진 사슴과의 동물이 됐습니다. 사실 요새는 자연보호 운동으로 노루 사냥이 규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루들은 더 이상 밀밭에 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다만 농부들이 없을 때 밀밭 산보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포트가 나타나서 어서 숲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안 보여. 라고 지저대는군요. 수백만 년 전부터 아주 조그마한 쥐가 높은 풀이나 갈대숲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쥐들은 포식자들을 피해 도망치기 좋은 줄기가 높고 풀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숲을 경망스럽게 뛰어다녔죠. 그러다 조금씩 인간들의 덕분으로 밀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쥐들의 진짜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꼬리 빼고 몸만 5cm에서 7.5cm 정도이며 무게는 5g 내지 10g밖에 안 나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설치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크로미스 미니티우스는 수확을 하는 쥐가 되었습니다. 여름 밀밭에 빽빽한 밀줄기들은 이 쥐에겐 더없이 좋은 것이랍니다. 포식자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줄기를 따라 어느 곳에나 기어 올라가서 이삭이알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쥐는 자기의 능란한 줄타기 솜씨를 이용해 줄기의 높은 곳에다 집을 짓습니다. 주변에 나 있는 줄기를 하나씩 모아다가 잎을 잘게 해서 묶으면 둥지의 골조와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죠.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선 꼬리를 줄기에다 감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 둥그런 모양의 집을 짓기 위해 잎의 섬유질 조각이나 다른 풀 조각들을 서로 엮습니다. 제일 약삭빠른 점은 잎의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면서 줄기를 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골조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밀집이 너무 일찍 내려앉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푸르르게 있다가 정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익은 이삭들은 둥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밀밭의 다른 부분과 함께 집 전체가 점차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면 위장을 잘 해놓은 이 쥐집은 초여름에서 늦여름까지는 아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크로미스 마니티우스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어 달이 없는 밤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자 후레쉬를 터뜨려 영상을 하나씩 잡아 촬영한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쫓기지만 않으면 겨울은 곡물 창고에서 나고 봄과 여름엔 밀밭에서 지내면서 이 쥐는 1년 반이란 일생을 보냅니다. 집 짓는 공사 중이 아니거나 이삭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이 쥐가 원하는 것은 밀알과 놀이뿐이죠.
그리고 노루나치 말고도 미랄보다 아주 더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페리고드 지방으로 지금은 여름입니다. 이것은 수확을 의미하는 메소르라고 불리는 장구개미입니다. 한마디로 추수를 하는 개미들이죠. 이 개미들은 인간들이 밀을 경작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중해 주변은 약간 메마르고 석회질이 많은 땅입니다. 이 개미들은 이곳에 자라나는 풀의 씨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들은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추수하는 개미의 씨앗가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개미들이 씨앗가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제일 예쁜 씨앗들로는 시스투스 속이나 금원초의 씨앗들과 지금 보는 글로블리비아 속에 이 파란 꽃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씨앗들의 껍질부터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미굴 입구에는 벗겨놓은 껍질들이 쌓여있게 마련이죠. 개미는 껍질을 벗긴 씨앗만 집안으로 가져갑니다. 때로는 깊이가 수미터가 되는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 굴에서 파는 흙은 직경이 50m에 달하는 면적을 덮을 만한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미굴에는 수없이 많은 방을 갖춘 진짜 곡식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밀을 발견하고부터는 비잔틴인 같은 개미가 됐죠. 그때부터 힘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작업은 바로 밀 씹기입니다. 땅에다 놓으면 밀알이 덜 입혀질까봐 그러는지 머리를 밑으로 수그리고 다리를 붙들고 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개미는 이 일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이라도 여러 번 다리를 씻고 더듬이까지 깨끗이 털고 닦습니다. 밀알을 씹기 전에 먼저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큰 턱을 이용해 조금씩 으깹니다. 그리고 나서 큰 턱을 벌려서 그 사이에 끼고는 오랫동안 혀로 힘있게 핥습니다. 물론 개미의 혀는 아주 작지만 침으로 축축하게 해서 마치 추인검과 같은 유연한 반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반죽 덩어리가 완성이 되면은 개미들은 절대 땅에 놓지 않을 정도로 소중히 여깁니다. 개미들이 발끝과 아래턱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런 자세로 있는데 아마도 침의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길 기다리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들은 밀을 씹어서 말랑말랑하게 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미들은 밀을 삼키기 전에 미리 소화를 시킨답니다. 여럿이 달려들어서 밀알 하나를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데 2, 3일이 걸립니다. 한편으론 비잔틴인처럼 정교하게 일하고 다른 한편으론 로마인들이 한 일처럼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북아프리카 같은 데선 때때로 수확의 대부분이 인간의 곡식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개미들의 창고로 가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느시들과 노루, 쥐와 개미들이 이처럼 인간들의 밀을 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들이 밀을 심기 시작할 때부터죠. 오늘날 둥근 모양의 빵과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된 이 밀알은 인간을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윤택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야생풀이 있었습니다. 이 풀의 수꽃의 수술은 자신의 암꽃에게 수정을 시키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안정됐던 식물로 미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근 이삭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삭의 척추에 해당하는 잎대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라고 불리는 이것들이 그냥 손에 떨어졌었죠. 다시 씨를 내리기 위해선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게 야생식물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미랄은 미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 미래 각각의 소수에는 단지 한 개의 미랄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랄은 끝에 거꾸러기가 달려있는 껍질로 쌓여 있었죠. 사실 이 거꾸러기는 미랄의 껍질을 벗기기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 개의 이삭을 한 번에 잘라내기 위해 인간은 먼저 돌을 깎아서 추수용 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인 학자 앤더슨 양이 사용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것과 같은 낫을 만들어냈습니다. 앤더슨 양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팀과 함께 이미 만년 전에 추수를 하기 시작했던 중동 지방의 기후나 토양이 비슷한 프랑스의 아르데슈 지방에서 옛날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은 시리아에서 고고 학자들이 발굴해낸 것들을 똑같이 복제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규석이나 혹은 흙요석으로 된 날을 돌자루나 나무자루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이삭은 부서졌었습니다. 그리고 미랄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한 알씩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알씩 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이 푸르렀을 때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랄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익은 나달 중에는 흔들어 떨어뜨리려 해도 다른 것들처럼 떨어지지 않는 미랄이 있다는 걸 인간이 알게 됐을 겁니다. 밀로 봤을 때는 자연적인 재파종을 거부하는 결함이 있는 나달인 셈이죠. 밀이 이삭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결국 할 수 없군, 먹지 말고 두었다가 다시 파종할 때 써야겠군 하고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돌연변이 알들이 선별되었겠죠. 그래서 기원전 8000년경 중동 지방에 떨어지지 않는 미랄로 인해서 참밀이라고 불리는 것이 등장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자연이 함께 협력해 단단하긴 해도 먹을 수 없는 에질롭스라는 잡초와 밀의 조상이 이와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류가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최초의 밀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단단한 밀이었는데 게다가 돌연변이까지 해서 학명이 트리티쿰 티코쿰이란 다른 밀을 만들어냈었죠. 이 밀은 기가 막히게도 소수당 2개의 미랄이 달려있어 수확량이 배로 증가돼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득이 되어 주었답니다. 다 잡초 할머니 덕분이었죠. 그러자 그에 따른 부대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수쿠아로자라는 또 다른 에질롭스가 우연히 옆에 있던 트리타쿰 티코쿰 밀에게 꽃가루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태어난 잡종밀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드러우면서 아주 뛰어나고 찬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스펠타 밀입니다. 이 밀은 기원전 5000년의 훗날 유럽 농업의 기초가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밀 안에는 전분만 함유된 것이 아니라 글루텐이 함유돼 있어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기체를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부풀게 하는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납작한 전병 시대는 막을 내리고 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용할 빵을 만들게 되자 인간은 개 양귀비 같은 것은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 양귀비, 수레국화 같은 잡초들은 추수하면서 차츰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니 그만두기로 하죠. 그러나 촘촘한 밀을 거쳐 두 번의 돌연변이를 더해야만 여름밀인 트리티쿰 에스티붐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이 훨씬 길고 알도도 통통한 이 밀은 이집트인들이 경작하던 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경작하던 밀은 낫으로 벨 때 밀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삭이 단단했었습니다. 밀알의 껍질을 까기 위해선 보시다시피 밀집에서 밀알이 떨어져 나오게 소들을 시켜 밟게 한 후 공중에다 던져서 껍질은 먼지와 함께 날려보내고 밀알만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에 먼지가 못 앉게끔 이렇게 천을 두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곡식알을 공중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하여금 죽음과 풍요의 신 오시리스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해마다 다시 소생하는 밀이었습니다. 그로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같은 오시리스들이 무덤들 속에서 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리스 신의 형상이 되게 파내고 그 속에다 축축한 흙을 집어넣고 심은 밀은 싹이 트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다시 사는 걸 의미하죠. 이런 종류의 것이 투탄카멘 왕의 묘에서도 발견됐었습니다. 물론 어둠 속에선 싹이 튼다 해도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상징성이지요. 또한 고대 이집트의 상류사의 사람들의 꿈은 사후에 정장을 하고 이알루의 들판이라고 부르던 낙원의 들판에서 밀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의 들판이란 뜻은 그리스인들이 빌려와 사용하다로 불어로 상제리제가 되었죠. 3500년이 지난 후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에서 프랑스의 젊은 농민들이 상징적으로 밀 수확을 재현해냈습니다. 유럽이 통합하는 불안한 시기에 이들도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현대의 이 밀과 오늘날에도 연구할 만한 흥미를 끄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는 야생밀 사이에는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만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밀을 이용하도록 해준 돌연변이나 자연적인 잡초 형성에서 신의 섭리의 손길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밀은 우연에 의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만일 인간과 밀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세계의 어떤 대도시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프랑스 시인 라마르틴의 말을 인용하자면 경작해놓은 땅에선 단지 밀만 자라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988년 몰러라는 스웨덴의 학자가 제비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제비를 많이 잡아서 수컷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수컷들에겐 꼬리깃 끝을 잘라냈습니다. 자르긴 했어도 새들에겐 전혀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수컷들에겐 첫 번째 그룹에서 잘라낸 깃털 끝을 풀러붙여서 꼬리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수컷들은 있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 결과 짝을 찾는데 손대지 않은 수컷들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리가 줄어든 수컷은 10일이 걸렸고 꼬리가 늘어난 수컷들은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새의 꼬리 깃털은 키처럼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비들은 먼 길까지 다니는 우체부 아저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는 실력이 뛰어난 조종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날기한 깃털이 암컷을 유혹하는 데 쓰이는 미끼가 되는 셈입니다. 깃털이 달린 날개로 봐서는 새이고 깃털이 있다곤 해도 이빨과 척추동물의 꼬리를 봐서는 파충류, 비둘기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한 열대 함수호였습니다. 이 동물이 빠져 죽은 시기는 1억 4,500년 전으로 추측되는데 발견된 것은 1861년이었습니다. 고대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이란 뜻의 아르케오프테릭스로 명명된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불분명한 지류에 놓인 시조새입니다. 이미 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새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땅에서 뜰 수 있는 주조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흰 발톱 때문에 다른 학자들은 나무 기둥을 기어오르는 것으로 그치고 단지 기어올라서 밑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기어오르다 날게 됐다는 설입니다. 중생대 때에는 이미 나무에 곤충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잡아먹도록 생명이 가벼운 공룡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파충류의 비늘을 끄적끄적 만져 깃털을 만들어 놓게 됐을 겁니다. 최초의 새들은 지금 참매의 추격을 받는 까투리처럼 잘 날지 못하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까투리는 드물게 도망칠 때에만 둔한 모습으로 나릅니다. 학자들은 까투리가 닭과 비슷하다고 해서 순계류라고 합니다. 걷는 새들은 시조새 다음으로 1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기어오르다 날게 됐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이 걷는 동물들한테 깃털을 달아준 게 아니라 기어오르는 동물에게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깃털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진화는 그런 식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미끄러지듯 흐른 게 절대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새들은 곤충을 잡기 위해 팔에다 깃털을 붙이면서 뛰는 걸 더 좋게 개선하고 싶어 했었던 뛰거나 달리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리던 끝에 이륙할 수 있는 속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생명이 깃털을 만든 게 착륙하기 위해서건 혹은 이륙하기 위해서건 간에 어쨌든 깃털을 아무렇게나 배열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은빛 갈매기는 날개와 꼬리와 다리를 움직여 돌풍을 조정합니다. 이 새는 공중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는 걸까요? 날개 아래쪽의 오목한 부분보다 날개 위쪽의 불룩한 부분의 위쪽으로 공기는 더 많은 면적을 같은 시간에 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기는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더 빨리 흐르게 되므로 압력이 생기면서 날개를 처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날개의 자세에 변화를 주어가며 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가마우찌라고 불리는 흰색과 검은색의 커다란 이 물새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마우찌가 날개를 접으면 상승하게 해주는 면적을 줄이게 되므로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오게 됩니다. 바다 쪽으로 향한 절벽 이쪽의 상승 기류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활공을 할 때 완전히 날개를 펼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마우찌들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동을 자주 하는데 이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횡단할 때는 어찌나 빠르게 날개를 치는지 카메라로 느리게 잡지 않았다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딱새를 하나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딱새는 거의 45도 각도로 아래쪽과 앞쪽으로 향하게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뒤로 날 때는 날개를 몸과 수평이 되게 하고 앞쪽으로 향해 날개를 칩니다. 줄 끝에 달린 지렁이 잡는 모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먹이를 잡았을 땐 이미 뒤로 날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날개의 각도에 변화를 주면서 몸을 숙여서 회전을 합니다. 착륙을 위해서는 나를 때 쓰이던 깃털이 제동을 거는 깃털로 바뀝니다. 이 가마우찌는 착륙할 때 날갯짓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훨씬 무거운 독수리도요. 황새는 몇 발자국 걸으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펠리컨은 수상 스키를 타듯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새들은 일종의 선천적 방법으로 그냥 근육과 신경 조직이 성숙해짐에 따라 날게 되고 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일까요? 따오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자란 어른 새는 비스듬히 활공하다 날갯짓을 몇 번 하곤 땅에 내려앉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새의 차례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런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배워서 하는 거라면 이 새의 경우는 사실 낙제생에 해당되겠죠. 이제 다시 땅에 다 내려왔는데 땅에선 깃털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때 사용되던 깃털은 수컷 전유물인 구애용 깃털이 된답니다. 깃털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떠한 수컷들도 이들처럼 다양한 깃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번식기에는 같은 깃털을 가진 수컷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에는 이들도 지금 수컷을 고르는 중인 이 암컷처럼 흐릿한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어로 좋아한다는 뜻의 필로와 싸움을 뜻하는 마케에서 이름이 생겨난 필로마키스라는 새들의 과시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싸움하는 척 할 뿐이죠. 중세의 기마시합 투사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전투기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들은 사실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과시장소에서 서로 싸우는 척 할 뿐입니다. 수컷 양반들, 제 깃털 장식이 옆에 깃털 장식보다 훨씬 멋있지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체를 띠는 건 역시 이 새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언제나 인간들 때문이죠. 북해와 발트해에 있는 섬들을 빼고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선 이 가짜 투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싸움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한 깃달린 수컷은 뉴기니아에 사는 극락조입니다. 19세기 때에는 이들의 깃털로 수많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컷의 깃털은 여성을 위한 깃털로 변한 것이죠. 지금 보는 높이 33m의 나무 위의 각 수컷은 각기 한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지 위에서만 구애를 하고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20세기 초까지 각 수컷 극락조는 한 사람의 뉴기니인의 소유였습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이지 그 이상은 가질 수 없었고 번식을 했을 때에만 잡을 수 있었죠. 그러다 1924년에 사로잡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온답니다. 금지되어 있을수록 더욱 희소 가치가 높아지죠. 잃어버린 극락조에 대해 말할 날도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깃털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컷의 멋진 깃털은 기생충들의 공격에 잘 버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내 깃털을 보세요. 난 건강하다고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깃털들은 나를 때 아주 둔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생명은 비길 데 없이 탁월한 비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극락새들도 진화하면서 구애용 깃털을 포기하고 암컷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새들을 반원이체를 만드는 새, 정자를 만드는 새 또는 정원을 가꾸는 새라고 부릅니다. 극락새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새들은 호주의 북부와 뉴기니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작은 가지들을 갖고 반원 아치나 통로 같은 일종의 선물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과일이나 곡식의 씨앗, 돌멩이, 달팽이 껍질, 칸가루나 양의 뼈, 곤충의 껍질과 조각, 동전에서부터 병뚜껑, 빨래 집게에 이르기까지 사람한테서 훔쳐온 것을 포함해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주워온 이 모든 것들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랍니다. 만약 비가 와서 엉망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하죠. 제일 경탄할 일은 토마스 길리언이라는 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그들이 스물로 준비한 것들의 색깔은 이들이 극락조했을 때 가졌던 깃털의 색깔과 일치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새들은 결국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를 한 것이죠. 또한 클라미테라라고 불리는 바우어과의 이 새의 결혼 선물들은 대부분이 돌멩이들로 그 수가 1000여 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푸른색을 띤 물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조상이 푸른색 깃털을 가졌었나 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선물 중에 가장 희귀한 것은 붉은색 열매들로 보통은 원두커피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암컷에게 보이기 위해 이 새는 항상 붉은색 열매를 부리로 뭅니다. 동시에 목을 움직이는데 아마도 진화하면서 잃어버리게 된 붉은색 깃털머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 열매가 뱃깃을 대신할 것 같지 않아 목을 구부리는 것이죠. 반대로 정원사새로 불리는 부르의 줄무늬 바우어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새는 봄이면 주위에서 춤을 출 수 있게끔 나뭇잎으로 장식을 한 버팀대를 만듭니다. 이 새가 만든 것은 높이가 1m 50cm에 달합니다. 이 새는 관목을 선택했죠. 그런 다음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 주위에다 탑 모양이 되게끔 길이 15cm 내지 20cm 정도 되는 작은 가지들을 서로 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둥근 정자 위에다 이끼를 장식해 놓았죠.
아주 겁이 많은 새라 카메라 기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미 이 새에 접근하기 위해 해발 3,000m나 되는 뉴기니의 정글 속을 며칠씩이나 걸어 들어온 것도 힘든 일인데 말입니다. 암컷이 다가오는군요. 이제 클라미스 춤이 시작되겠습니다. 클라미스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이 양어깨에 매달았던 일종의 붉은색 짧은 망토입니다. 그래서 클라미테라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이 새의 수컷이 강렬한 색으로 정원을 장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목덜미에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뱃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미니 도가머리지만은 반짝거리는 선명한 오렌지빛으로 아주 눈에 잘 띕니다. 수컷은 20여 분간 암컷에게 자신의 도가머리를 과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종류의 새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공간 이로 물이 잘 빠지는 마루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지의를 뜯어다 붙인 마치 내벽에다 가로로 들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물론 반원 아치로 된 정자의 건축도 중요합니다. 암컷들은 그것의 질에 따라 수컷을 선택하니까요. 이 수컷 새는 지금 내벽이 4개가 되게 만들어 놓은 높이 20cm, 넓이 8cm짜리 통로를 튼튼하게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마스 길리온이 세워보니까 이 통로는 3,000개의 가는 막대기와 잔가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새는 실내 장식까지 합니다. 침과 여러 가지 식물의 수액을 섞어 벽을 바르고 있습니다. 마르게 되면 갈색 빛깔을 띠고 끈적거리는 도로가 됩니다. 도로이지만은 동시에 그림이기도 하죠. 그러나 불행히도 비가 오면 전부 다 다시 칠해야죠. 크기는 까마귀만 하고 짙은 푸른 빛에 반짝거리는 깃털을 가진 청파워 새는 훨씬 재주가 더 뛰어납니다. 입안에서 일종의 식물성 추인검을 만들어 이 아치 정자 내벽에다 어떻게 바르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새가 약은 것은 첫째, 남북으로 자리 잡은 정자의 북쪽 입구에다 선물을 갖다 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물이 햇빛에 훨씬 더 돋보이죠. 둘째, 다른 새의 꽁지털 하나를 부리에다 물고 정자 앞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리로 깃털을 물어서 머리로 암컷에게 정자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어서 오세요. 라틴어로 비올라세우스로 불리는 이 푸른 새는 영리한 새로 다른 정자의 불법으로 침입해 해를 주기도 합니다. 만일 자기보다도 어린 신참이 정자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가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맙니다. 이 신참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어른에 대한 대접인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자를 다 부숴놓고 나선 신참이 준비해놓은 선물까지 빼앗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다 빼앗겨버린 어린 수컷은 다시
홀릴 것을 각오하고 또 다른 정자를 만들 수밖에요. 이 새의 암컷들이 정자에서 수컷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주 어린 새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정자를 만드는 새라고 부른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통로가 있거나 없거나 또 개인 정원이 있건 없건 간에 선물을 많이 쌓았던 적게 늘어놓았던지 그 짓는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들은 둥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둥지는 후에 암컷들이 짓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구애를 하기 위한 신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깃털을 가진 수컷일 때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메리카의 숲에 사는 야생 칠면조를 보십시오. 깃털을 벌려서 몸을 커보이게 하고 꼬리를 쳐들어 올리며 날개는 깃털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내리고 볕과 목털을 부풀리고는 돌기 시작합니다. 자, 조그마한 이 암컷이 벌이는 코미디를 보십시오. 암컷이 웅크립니다. 잘 됐군요. 그러나 수컷이 올라타자마자 암컷은 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수컷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암컷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수컷에겐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며 지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컷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수태하지 않은 암컷의 난자로부터 새끼 칠면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암컷이 극단적인 경우 수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왜 수컷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